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간수화제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좀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6호 황정아 박사인데요. 인공위성을 개발하던 물리학자에서 정치에 입문한 분이죠. 현 정부 과학 관련 정책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런 사명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서 이분 한번 오늘 특별히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삼합 시간에는 김필성,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 여러 정치 현안 짚어보는데요. 오늘 또 다양한 얘기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뉴스픽은 오늘 황정아 박사 인터뷰 때문에 쉽니다. 안타깝지만 댓글 남겨주셔요.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영입인재 6호입니다. 드라마 카이스트의 실제 모델이자 별을 사랑한 물리학자 황정아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이력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분이에요. 과학고등학교 졸업했고 카이스트 물리학과 학사, 석사, 박사, 국방우주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우주과학회 이사,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계시는데요. 공부를 이렇게 잘하면 좀 세상을 달리 보게 되나요? 일반인들하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네.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로 다르게 무슨인지 아닌지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단 믿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드라마 카이스트는 1999년도에 SBS에서 일요일마다 방송이 되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81부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송진아 작가가 각본을 썼군요. 근데 어쨌든 이때 참 전산학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로봇 동아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발전을 했는데 상당히 이걸 보면서 가슴이 설레고 야 진짜 이렇게 나도 공부해보고 싶다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사실은 그런 드라마여서 저도 오늘 참 감회가 새로운데 이 드라마의 실제 모델이라고요? 네네. 그때 드라마 그 송진아 작가님께서 그 2년 동안 거의 카이스트 학부생 기숙사에 머무르시면서 사실상 실제 저희들 생활하고 살아있는 그 에피소드를 그대로 드라마 극화하셨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던 캐릭터들도 거의 대부분 존재하던 캐릭터들을 가져다 쓰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 에피소드들이 주로 전기전자공학과의 로봇 축구하고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인공위성을 만드는 이야기였는데 네. 제가 그 인공위성 연구소에 다니면서 뭐 물리학도로서는 유일하게 나오는 여학생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저예요. 네. 그때 정성현 씨인가요? 그 맞아요. 배우가 나오고 예. 여러 배우들이 거기 출연하기 전까지는 거의 무명이었었는데 드라마 출연하고 나서 굉장히 잘 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랬구나. 야, 근데 진짜 그러면은 이 99년도에 드라마가 나올 당시에 카이스트 재직 다니셨던 거죠? 재학. 99년도에 제가 네. 석사 1년 차. 99년도, 2000년도에 석사 1년 차, 2년 차였기 때문에 사실 물리학과의 석사 1년 차는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으라 그래도 넣을 수 있어야 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사실 된다. 그 당시에는 드라마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여기 보니까 과학고등학교 조교 졸업하셨네. 네. 참네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정치인이 되신 거예요, 갑자기? 이 순수 물리학, 이 과학 학문 하신 분이. 그렇죠. 제가 거의 한 24년째 현장에서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그리고 우주과학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자에서 정치를 한다고 해서 과학자의 정체성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과학자이자 정치인으로 일을 하겠다는 뜻인데 제가 만약에 제 일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결코 정치인의 길로 뛰어들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저는 여전히 학생들 가르치고 우주로 보내는 무언가를 만드는 저의 일을 매우 사랑합니다. 네. 근데 현장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 체감 잘 못하시겠지만 현장에서는 그 문제가 굉장히 부글부글합니다. 2명 이상만 모이면 전부 모든 과학자들, 연구자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 올해가 문제도 아니고 올해도 문제인데 그다음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치명타를 입힐 거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과학기술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저한테 그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숙고를 했는데 저한테 기회가 왔기 때문에 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저는 과학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못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보다 말씀을 그냥 막 달달달달. 감사합니다. 자,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이 국가 연구개발 R&D 예산은 26조 5천억인데요. 전년은 31조 1천억이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4조 6천억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원래는 5조 2천억 원 삭감이 정부 아니었는데 민주당이 그때 막 엄청나게 투쟁하면서 결과적으로 6천억을 살려놨죠. 그래서 1991년 이후에 33년 만에 첫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고 이거는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정말 부끄럽다. 이런 탄식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대통령이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사실은 예산을 팍팍 깎아놓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모임에 가셔가지고는 R&D 예산 내가 엄청나게 늘려주겠다, 내년부터. 걱정하지 말고 정부만 믿고 따라라. 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도대체가 이게 무슨 R&D 예산이 뭐 누구 밥 한 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짓이냐 이러면서 화를 내셨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분들이 아까 뭐 2명만 모이면 그 얘기 한다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하신다면서요. 천공 강의를 들어봐야 된다. 이 R&D 예산이 왜 깎였는지 천공의 강의를 들어봐야지 알 것 같다. 이거 도대체 대통령 말을 못 믿겠다 이랬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합리적으로.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산이 4조 6천억 원 이렇게 깎였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큼 깎인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네, 저희는 사실 잘 감이 안 와요. 예전에 솔직히. 그러니까 23년도 예산이 31조 1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R&D 예산이 네. 증액되지 않고 깎였던,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었던 적도 없고요. 매년 5%, 뭐 3%, 뭐 18%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게 모든 나라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예산이 감소하거나 사실 멈춘 적도 없는데 이번에 과학 예산은 14.7%, 31.1천억에 비하면 14.7% 삭감이 되었습니다. 순삭감.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많은 연구 과제에서 이게 파장이 어떻게 오고 있냐면 현장에서는 평균 디폴트로 30% 예산 삭감, 많은 과제는 50%에서 60% 예산 삭감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연구소도 문제인데 대학과 기업체는 더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대학의 연구 교수님들께서 네. 학생들을 그 연구 과제로 인건비 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연구소들은 주변에 연구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중소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과제를 못하게 되면 그 연구 용역을 주변에 있는 기업들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 작은 중소기업들 몇 명 안 되게 유지되고 있던 그 기업들이 당연히 줄줄이 도산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과학기술의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결정의 근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R&D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제일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여 년간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아시겠지만 이공계 과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할 수 있는 그 공간과 약간의 예산만 있으면 행복하게 평생 살 수 그렇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아무 욕심 없이. 그런데 우리를 카르텔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 나는 카르텔의 일부였구나. 이거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네. 왜 카르텔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도대체 뭐 잘못하신 게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대통령이 함부로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라먹기식 R&D가 있다. 뭐 나눠먹기식. 이렇게 네. 아는 사람께 나눠먹는 R&D 카르텔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이제 VIP께서 모든 분야의 일괄 삭감. 그러니까 과학기술 R&D를 그렇게 허투루 예산을 결정하지 않거든요. 네. 저희도 5년, 10년 장기적으로 다 준비하고 몇 번
여러 번의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선정된 과제들이 계속 과제들이 있었었는데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칼로 무짜리들이 싹둑 일괄 삭감을 당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실 멘붕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처우를 당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그러면 이런 거 예산안 같은 거 이렇게 함부로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원래는 보통 관계부처랑 상의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기저선을 좀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그런 것도 없었다면서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깎였기 때문에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의 과학자들의 사기를 처참하게 꺾었고요. 그러네요. 학계는 이 파장으로 사람을 줄이거나 연구 인력을 줄이거나 하고 있던 과제 자체를 중단해야만 합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단절된 연구는 다음에 되돌리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오히려 막 2배, 3배 돈이 더 들어갈 것 같고 사실 네네. 이런 걸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뭐 당연히 누구라도 사실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대통령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런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결정을 팍팍 내려버리는지 그것도 작년에 그렇게 깎아놓고는 선심 쓰는 것처럼 내년부터 또 팍팍 올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가지 않고요. 현장의 과학자들이 뭐 바보도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5조 깎고 너네 사주 6천원 깎았는데 요번부터 한 2, 3천원씩 늘려줄게. 요거 이제 증액했다고 조금씩 늘려줄게. 그렇죠, 이런 그렇죠. 무슨 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글로벌 연구개발 예산은 또 늘렸대요, 3배나. 아니요. 그 그것도 숫자에 아니에요? 주목하셔야 되는데 글로벌 연구 예산도 수천억, 그러니까 천억에서 뭐 300억에서 천억 이렇게 좀 늘려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냐면 전체 파일을 네. 100에서 30으로 줄였다. 이렇게 좀 팍 줄여놓고 네. 그중에 이제 약간 느린 요 부분을 어디서 늘렸냐면 글로벌이나 국제협력 파트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또 국제협력 연구가 하루아침에 되는 연구입니까? 그렇죠. 네. 국가 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오래된 파트너십이 있어야 가능한 연구인데 내년부터는 국제협력만 해라.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글로벌 연구개발이랑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협력 R&D를 뜻한다. 대통령.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면 국제협력을 해줍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신뢰가 있었어야지 그동안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순방용 생색내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 연구원이 도대체 대통령이 아는 게 뭐냐 이랬다는 건데 그 예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반도체 토론회에서 뭐 622조 원을 투자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대통령이나 국가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원래 자체적으로 투자하기를 예상해 놨던 것들 그러니까 계획해 놨던 것들을 본인이 마치 투자해 주는 것처럼 말해서 또 문제라고. 네, 맞습니다. 기업들 이렇게 기업체 오너들 이렇게 같이 네. 동행하시면서 그분들이 원래 하시고 있던 계획에 나와 있던 것들을 다 이렇게 국가가 하는 양 이게 생색내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참 이상해요. 하여튼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기업들이 보험이 돼 버렸는데 사실 뭐 한편에서는 당해도 싸다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거는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박사님 그동안 인공위성 개발과 우주과 연구를 해온 물리학자로서 그리고 또 교수로서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 누리호. 예, 23년 5월 25일에 우리나라의 누리호가 세 번째 발사를 했고요. 네. 거기에 실렸던 4개의 인공위성의 이름이 도요셋입니다. 도요새를 닮았다고 해서 도요셋이거든요. 도요새? 그 도요셋 4기에 제가 시스템 엔지니어를 맡아서 위성 2017년부터 2023년 발사할 때까지 7년 동안 위성의 기획, 개발, 실제 개발, 네. 그리고 발사,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요셋 위성은 큐브셋 위성이라고 해서 좀 작은 위성이에요. 큐브셋? 네. 예. 그러니까 뭐 무게가 한 10k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위성이고 그 위성 4개를 가지고 편대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 4개가 이렇게 일렬로 나란히, 앞으로 네.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날게 하는 편대 비행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도전하고 있는 이 미션에 전 세계가 굉장히 주목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좀 얘기만 들어도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제가 아는 건 인터스텔라밖에 없어가지고. 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오랜 시간 연구 활동 해왔고 그동안에 성과도 많이 있었고 또 나는 가르치는 것도 참 잘했고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너무하다는 생각에 정치에 뜯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가족이나 주변에서는 그래도 만류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과학자의 길을 걷던 분이 이쪽에 오는 게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그럼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제 연구만 할 수 있는 조그만 예산 계속 확보되고, 그러니까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연구실에서 그렇죠. 계속 연구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행복한 삶이었을 텐데,
지금 현장이 너무 힘들고요. 많은 과학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네. 제가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중견 커리어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하게,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뭐 월급은 나오는 그런 정규직이라 상관이 없는데 주니어 연구자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막 박사 받으신 분들, 박사 후 연구자들이 가실 자리가 없어진 거고요. 갈 데가 없다. 박사 후 네. 연구원들은 취직이 어렵고 더 이상 사람 뽑을 수가 없거든요. 예산이 없는데요. 그리고 학생 연구원들 문제고 이공계 대학원생, 대학생들한테 급여를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과제가 없으면 그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이 불가능해지고요. 이게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이공계 이미 발을 들여놓으신, 그러니까 현재 본인이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는 아들이든 딸이든 뭐 친척이든 누군가는 이공계에 지금 발을 담고 계실 거예요. 연구직이실 텐데 그분들이 현재도 문제인데 문제는 나중에 이공계를 지망하겠다고 한 학생들한테 우리나라가 과학자를 하면 어떤 처우를 하는지 너무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가 제가 이제 대중 강연도 하고 사실 책도 읽고 하기 때문에 네. 과학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 지난달에도 강연했을 때 똑똑한 친구들이 자기는 하고 싶은 연구가 있어요. 물리를 하든 뭐 우주를 하든 천문을 하고 싶지만 네. 돈을 잘 벌 수 있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너는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연구 물리를 해야지 이런 얘기 절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 그래요. 그 똑똑한 친구들 다 의대 가는 거 너무 당연한 나라거든요. 그 시그널을 국가가 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제가 사실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공부 잘하고 전교에서 1등하고 시험 잘 본 애들은 다 물리학과 가고 네네. 공대 가고 이과 계열을 좋은 그냥 시절이었죠. 갔지. 의대 간 사람들은 사실은 그 밑에 층들이 좀 갔어요. 공부 아주 잘하는 애들, 밑에 있는 애들이. 근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의대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무조건이죠. 네, 이렇게 네. 돼버린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대통령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그거 니네 교수들이 연구비 받아가지고 니네끼리 막 쓱싹쓱싹 해먹고 횡령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너무 몰라서 그런 거겠죠, 무식하게 네네. 분들이. 현장을 너무 이해를 못하시고 말을. 네. 아이고 참 우리 대통령님이 좀 이 상황을 좀 실정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야 내가 그쪽 분야의 수사를 많이 해봐서 다 알아 이러실 것 같습니다. 자, 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이게 이제 5월달에 원래 개청 예정돼 있는데요.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뭐고 이게 지금 개청이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장밋빛이 아니라 이상한 색깔의 빛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주 분야가 21년, 22년, 23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사실 누리호, 다누리 이렇게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연이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우주를 연구하는 항공우주공학자, 우주과학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뭔가 해보겠구나라는 의지가 굉장히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지원도 좀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한층 높아져 있던 현장의 과학자들의 긍지, 자부심이 일순간에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좀 굉장히 침울어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네. 그냥 일괄 위에서 그냥 쭉 내려오는 방식으로 그냥 듣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있어요. 현장의 전문가들도. 뭐 누가 결정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과학기술계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설립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해요? 네, 우려하고 기대가 있습니다. 아니라? 우려하고 있고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주가 윤석열 정부는 우주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금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한국판 나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나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장 연구자들은 공무원 신분 아니거든요. 네. 공공기관 연구자들 신분이고요. 그래서 좀 그 개념 자체가 좀 다른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주를 사실 우주가 현재까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건 우주 탐사, 뭐 네. 과학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우주 산업 그리고 국방 우주, 그러니까 정찰 위성이나 기상위성, 뭐 방송통신위성, 실용적인 위성들이 굉장히 목적이 많습니다. 네. 그 모든 분야를 아우르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목적으로 탐사하는 위성을 만드시던 분들과 그 외에 경제적인 목적, 그리고 국방의 목적, 다양한 목적의 우주를 필요로 하는 정부,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일사불란하게 지금 잘 정렬된 상태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부 부처 간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우주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복돼서 일어나거나 아무튼 다들 경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 의견을 토론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정부의 맨 위에 종합적인 우주 분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요. 네. 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해서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바입니다. 네, 목적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그러나, 그 네.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우주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기관 간의 신뢰를 지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네. 그러려면 무게감이 있는 항공청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만들고 있겠다는 거는 과기정통부의 외청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이 차관급이에요. 근데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다른 국방부 장관이나 산자부 장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예요. 밑에서 그냥. 네네, 그렇죠. 하겠죠. 그러면 지금 네. 현재 하던 수준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만 우주를 하게 되면 네. 지금 현재도 그렇지 예산 문제도 있고 뭐 결정권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주학 전문가들이 생각했었던 통합과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하기엔 한참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 백년지 대계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주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도 백년지 대계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백일지 대계 뭐 이러거든요.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돈도 돈이고 인력난도 심각할 거다. 네, 왜냐면 맞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열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가서 일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다 또 우수 인재들은 다 해외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 아니냐. 왜냐면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과학자들은. 근데 그런 것도 안 주고 연구하는 사람을 무슨 도적 취급하고 이러니까 맞습니다. 네. 도대체가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쪽 현장의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가면 쓴 정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주항공청장은 또 100% 검찰 출신 변호사가 담당하지 않을까요? 이러는데 이런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더 한심하다 스스로. 자, 마지막으로 그런 거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입성 이제 하실 텐데요. 의정활동 하시면서 내가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내지는 내가 이건 꼭 해야지 뭐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현재까지 정말 과학기술계를 대변할 사람이 국회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자의 목소리가 지금 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학 예산은 사실 우리나라의 정말 미래 먹거리이거든요. 네, 그렇죠. 미래 성장 동력의 씨앗을 지금 밟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 법안 같은 걸 만들어서 R&D 예산을 국가재정의 5%로 확정하는 법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정부가 세워지든지 간에 미래 먹거리인 R&D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지는 못하도록 법으로 네. 규정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진정으로 과학자인 정치인이 있어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정으로 과학자인 정치인이 필요하다. 네. 솔비치님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내성적이고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편견을 깼습니다. 황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리에 정원님. 아, 황 박사님 정말 재밌게 일하시는 분 같습니다. 과학 발전을 가로막는 우리 대통령님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정치계에 입문하셨는데, 뭐, 여기저기서 또 공격도 들어오고 뭐 이것저것 할 것도 많겠죠. 앞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보니까 뭐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예.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최초로 어쩌면 현장에서 일을 하던 과학자로서 지금 정계에 입문하게 되는 것이라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를 걱정하시고 일단은 그렇죠. 여기 견디겠느냐 이런 연구자가 견디겠느냐 이런 걱정 많이 하는데 저는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메르켈이고요. 독일의 메르켈 이전과 총리? 이후에 예. 정치가 독일의 정치가 유럽의 정치 판도가 잘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의 남성 기득권 중심의 정치가 이제 정책 중심의 정치로 바뀌었거든요. 그 메르켈 총리가 사실 물리학자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물리학자이고요. 그래서 뭔가 좀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좀 건조한 대화가 가능한 그런 정치판이 좀 판도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새 바람을 일으키기에 제가 딱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례 나가지 말고 지역구로 나가세요. 네, 네. 네, 오늘 황정아 박사 얘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 3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주 신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누려야 돼. 네, 산삼의 분양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한 틀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랐습니다. 사포닌 함량의 효과는 산삼하고 거의 똑같다 얘기가 되고 있죠.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냈고요. 압도적 사포닌 함량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율을 높였고요. 면역력에 아주 직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십시오. 드셔보신 분들은 다들 좋다고 하시고 저희 식구들은 다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지리산 천년기운 선물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건강, 무병장수하려면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새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1+1 이벤트, 여기에 더해서 새해맞이 산삼떡 3종 세트도 추가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666-1080 1666-1080으로 전화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산삼 순백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3명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정치평론 코너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필승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조상호 변호사가 금천구에 나간다고 얘기를 들어서 뭐 무조건 잘 되겠구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더니 복병이 나타났어요. 조승현 뭐 복병은 아니고요. 표정이 그냥 괜찮다 이런 얼굴이. 뭐 여러 그분 말고도 많은 분들이 원래 이렇게 도전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요. 어차피 이제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원래 지금 우리 당 공천이 아마 양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1대1 양자 대결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적합도 조사가 다음 주부터 돌아가는데 적합도 조사에서 이제 좀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그 인지도가 있고 뭐 선택을 받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기는 괜찮다 이건가요? 아니 뭐 오랫동안 준비했으니까 제가 가장 지금 현역 국회의원님보다 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네. 제가 특별히 애정하는 조상호 변호사를 위해서 한마디 드리면 21일 날인가요? 네. 일요일 날 예. 개소식 하죠? 예, 개소식합니다. 네, 3시. 예, 오후 3시에 합니다. 어디예요, 장소가? 저기 독산 사거리에 금천우체국 옆에 있는 SC제일은행 건물 4층에 있고요. 뭐 그렇게 설명 안 드려도 현수막이 워낙 크게 걸려 있어가지고 40m짜리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오시면 독산 사거리 쪽으로 오시면 다 보이실 거고요. 거기에 이제 403호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독산 사거리 우체국 옆 SC제일은행 건물 네. 403호랍니다, 여러분. 21일 3시. 저는 못 갑니다. 자, 어쨌든 정치 도전하시는 분들 다들 잘 되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김필승 변호사님도 뭐 한마디 뭐 지금 얘기할 거 있나요, 혹시? 오로지 그냥 본인의 공부만 하고 이렇게 좀 기존에 하던 일만 하고 그러나요? 저요? 네. 뭐 언제나 그렇듯이 먹고 사는 문제 항상 고민을 하고 뭐 정치하시는 분들 대단하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평범하네요. 네, 자 이재명 대표 오전에 최고위를 주재하면서 어제
피습 사건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비명계 집단 탈당부터 공천 문제까지 선거제도 개편까지 어제 그저께 사실은 당무 복귀한 거죠. 어쨌든 선거제도 개편까지 당내 현안이 지금 산적해 있고요. 이재명 뭐 와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하는 또 분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복잡하고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여러 사람 탈당도 했고 여러 이렇게 당이 좀 이렇게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흔들린 당을 추스리고 그리고 선거에 맞춰서 이제 리모델링하는 이걸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한참 이제 활동하는 동안 이제 사고가 터져가지고 이번에 계셨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그런 뭐 정책적이나 이런 대응이 필요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먼저 지금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 대표가 이제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나온 그 언론의 일성들은 호남에서 20% 지지율 빠졌다. 이재명 대표 돌아오기도 전부터 지금 분위기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주 줄을 이루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막 줄탈당이 이어진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 저는 좀 황당한 게 이른바 여러 지금 신당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개혁신당도 있고 뭐 이낙연 대표가 또 전 대표가 탈당해서 만들어낸 뭐 미래 연합인지 대연합인지 그것도 있고 다 미래가 들어가가지고. 네, 다 미래가 들어서 헷갈려서 그러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원욱 뭐 조응천 세 분 있잖아요. 김종민 이 세 분이 뭐 또 나와서 하는 그것도 뭐 미래 뭐예요. 네, 거기도 미래 뭐예요. 네,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양양자 전 의원 뭐 그룹도 있고 뭐 또 한국의 희망이죠, 그분. 네, 뭐 그다음에 뭐 또 금태섭 의원 쪽에서 하는 뭐 새로운 선택인가 거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지율 차이를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신당이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그 그룹보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낙연 신당이라고 부르죠. 네. 이낙연 신당보다 2배 이상 지지율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언론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행보만 전혀 뭐 무슨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계속 다뤄주고 있거든요. 아하. 그런 반면에 또 개혁신당, 이준석의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모든 매체,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일반 방송에까지 열심히 나와서 설명하고 있는데 네. 잘 안 다뤄줘요. 아,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게 결국에는 조명해주면 조명해줄수록 이른바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가지고 지지율에 이제 영향이 있을까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은 의도적인 배제 내지 무시 전략으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 언론이 주도하는 그 미디어 프레임이 잡혀가는 것 같고요. 네. 이낙연 전 신당은 이제 아무래도 야권 분열 프레임을 좀 더 크게 확대시키기 위해서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고 뭐가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실제로 이낙연 신당과 관련해서 합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네. 면면이 그렇게 파괴력이 있거나 뭐 새로움을 준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한 국민들도 뭐 사실은 뭐 미디어가 프레임 잡아주는 대로 쫓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뭐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약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자,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든다는 이 신당 이름은 새로운 미래입니다. 새로운 미래. 여기서는 다당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미래대 연합은 김종민, 박원석, 이원욱, 정태근, 조응천 이런 분들이 지금 만든 당이고요. 1월 17일에 창준이 등록을 했습니다. 2월 달에 창당식을 가진다 이런 얘기고요. 어쨌든 미래가 들어가니까 다 헷갈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결과적으로는 당무 복귀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계속 좀 때려대기를 또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 응급헬기 문제 가지고 정말 너무 시끄럽고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해서는 원래 조사해야 되는데도 조사도 안 하면서 이 응급헬기 대표가 피습당해가지고 응급헬기 타고 서울 갔다고 이걸 가지고서 지금 조사에 착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은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에 착수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신고는 디얼백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서 좀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소방청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잖아요. 네, 문제가 매뉴얼대로 한 거다. 네, 네. 매뉴얼대로 한 거는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대 이걸 담당했던 의사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의사가 판단해서 소방청이 문제가 없어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계속 이슈화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도인가, 의도가 있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사실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전에 이제 응급 뭐 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이제 주요 이슈가 사실 이슈가 될 것도 아닌데 그 이슈가 됐던 것이 이게 지금 그 부산 쪽 여론을 어떻게든 부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을 그렇게 가져간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거든요. 네. 의심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뭐 사실 그게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지금 권익위가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이 권익위라는 게 물론 국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전부터 권익위 또 감사원 둘러싼 여러 가지 자범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까지의 자범에 비추어 볼 때 이것도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최강욱 전 의원이 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을 얘기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네. 기소가 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때 네. 당시에 무죄 판결의 근거는 이거는 이동재 명예를 훼손한 거는 맞는데 비방 목적은 없었다. 이제 페이스북은 이 사이버 공간이니까 비방 목적이 필수적이거든요. 이게 네. 유죄가 되려면. 근데 비방 목적은 없었다 해서 이제 무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안이 좀 중대하고 공익적으로도 알 권리가 있어야 되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무죄라고 했는데 이게 1년 3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뒤집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방 목적도 다 이제 인정이 된 거거든요. 네. 여기 대해서 이동재 채널A 기자는 이거 벌금 사안이 아니라 아예 구속돼야 될 사안인데 뭐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취지로 또 답을 하기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취재윤리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라고 법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네. 나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되게 부수적인 사안에서의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주된 메시지는 결국에는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서 뭔가 일을 벌이려 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조차도 프레임으로 잡아서 이른바 수사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네. 사실상 사건을 조작하려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법률가로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기자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기자와 이제 거대 권력인 검찰 권력이 네. 서로 야합할 가능성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국가 권력 자체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인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국가는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명예훼손 피해 주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부수적인 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손쉽게 명예훼손, 그러니까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면 과연 제대로 된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권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부 부분에서는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강제조사권이 없는 일반인들이나 기타 그 권력 외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일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서 사실관계 일부 오류가 있다고 이런 걸 전부 형사법적으로 재단을 하게 되면 누가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 권력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게 표현의 자유 중요하다.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도 입은 다 열게 해줘야 된다. 네. 특히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폭넓게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동재 기자는 또 언론인이기도 하기 네. 때문에 본인의 스피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스피커로서 본인이 떠드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비춰보면 반대쪽 입장에서 또 다른 얘기를 개진하는 거에 대해서 폭넓게 또 언론의 자유를 허용해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판결이고요. 네. 대법원에서 사건이 좀 뒤집히는 게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좀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사실은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횡보가 엄청난 것을 고려해보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또 의심을 좀 안 할 수가 없긴 합니다. 뭐 정치적인 그런 뭐 이제 물론 추측일 뿐이지만 네, 다 추측이죠. 추측일 뿐이지만 우리나라 이제 이런 식으로 공교롭게 이제까지 시간을 끌다가 마침 이때 이런 식으로 제 판결이 나온 거. 네. 지금 제가 사실 이 판결에서 눈여겨 보이는 귀절이 뭐냐면 정치인으로서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라는 표현을 이제 이걸 전제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조성호 변호사님도 같은 취지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정치인이면 말을 조심해라는 말처럼 들려요. 근데 사실 정치인이라는 특히 야당 정치인의 경우에는 계속 문제 제기하고 좀 약간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의혹 제기 같은 거는 하는 게 원래는 네. 그 역할인데 오히려 정치인이라면 말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재판부가 이게 은연중에 자기 생각이 다 드러난 게 아닌가, 묻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판결 벌금 선고한 것만으로도 은연중에 아니라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영향을 받았냐 안 했냐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것 자체가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나 아니면 그런 눈치 같은 것들을 의식한 어떤 간접적인 증거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 17일 날 최강욱 전 의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이미 사실은 의원직을 상실했죠. 상실했습니다. 뭐 이 건으로 만약에 10만 원이 확정된다고 해서 만약에 의원직이 있었다면 의원직 상실형은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밖에서 문제를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는 사람으로서 밖에서 정치인으로서 네. 그 어떤 특정 정치 세력 내지는 그 권력 집단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네.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이동재 기자가 실제로 자신의 취재의 뒷배에 검찰 권력이 작동하는 것처럼 얘기를 안 했냐? 한 건 맞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일부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고 해서 네. 이걸 가지고 아예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런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가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할 거야. 하고 국가 권력이 다시 동원돼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맞느냐. 네.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3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MBC가 당시 이동재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이던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을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려했다는 검언 유착 보도를 한 직후였습니다. 여기에서 최 전 의원은 이동재 기자가 이게 따옴표 들어갑니다. 이제 작은 따옴표인데요.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이렇게 쓰고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라고 말했다. 이런 등등의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허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검찰과 또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사도 그 내용은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공익적인 사안이고 비방 목적은 없다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비방 목적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비방 목적이라니 법원의 상상이다 이러면서 상고해서 정확한 상황을 좀 밝혀내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양심이 있어서 비방 목적으로 특정 기자 음해 글을 썼겠느냐.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 이 사건에 가려진 배후 본질은 숨길 수 없다. 현 대통령과 당시 기자가 긴밀한 관계를 통해 사건을 만들고 뻔뻔하게 증거인멸한 한동훈 검사에게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이동재 전 기자는 가짜뉴스는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최악의 범죄다. 벌금형이 아니라 구속돼야 하는 사건이다. 라고 말했고요. 이 전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 전 의원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소송을 벌였습니다. 1, 2심에서는 3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댓글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대광님. 이 정권 내에선 사법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무줄 재판이고요. 공정 정의는 물 건너간 지 오래됐습니다. 바다님. 사법부 정말 개판이 너무 많습니다.
개판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랍어 같은 닉네임 쓰시는 분. 같은 범위라도 힘 있는 자에게는 솜방망이, 약자에게는 잔인한 채찍이 되나 봅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법부가 뭐 믿을 수 있고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사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명구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를 국민들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현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타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얘기해보겠습니다. 연결해서. 한동훈 위원장, 그제 원희룡 전 장관을 돌덩이 치워야 된다 이런 말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상대로 인천 계양을에 내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상대로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국민의힘 사람들 열받았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돌덩이를 표현한 것도 너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민주당에서는 상관없나 보죠? 뭐 정치인이 비유적인 표현이야 뭐 자기 마음대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저는 한동훈 장관의 최근 그 몇 가지 행보에서 네.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 규정을 준수한다든가,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규정을 내 멋대로 내 입맛대로 해석해서 네. 그냥 껴 맞추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동훈 장관 스스로가 뭐 보수 정당에선 처음으로 이런 그 시스템 공천, 뭔가 룰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네. 해가지고 발표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 내용들 보면 뭐 이게 다선 의원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으로 현역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맞추기 위해서 다선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여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신선한 시도들은 물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신선한 시도가 결국에는 용산의 자리 만들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 부분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 뿐인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마치 시스템 공천을 할 것처럼 얘기해 놓고 시스템 공천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혼자 그냥 마치 사천하듯이 이런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그냥 다 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현역 그 위원장과 그 현역 위원장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그렇게 공정하게 룰을 진행하면서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깜짝 발표하듯이 하면서 사실상 전략공천의 방향을 내비치면 어떡하냐. 자객 공천. 그렇죠. 네. 그거를 물어봤더니 거기서 지금까지 뭐 우리 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되지도 않을 사람들 해가지고 계속 있으면 뭐 할 거냐. 이거 굉장히 황당한 발상이거든요. 룰 같은 건 다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는지를 모르겠고요. 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계양에서의 지금 뭐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 윤영선 뭐 지역위원장인가요? 네. 그다음에 윤영선. 네. 그다음에 여기 그 마포 을에 마포 그 을에. 지역위원장을 활동하는 김성동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좀 다 열받았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그냥 졸제 날벼락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시스템 공천, 이게 무슨 민주주의고, 이게 무슨 법률가다운 태도입니까? 법률가라면 룰을 정했으면 네. 룰에 따라 절차를 쭉 진행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는 도저히 이 룰에 따르면 전략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그때 거기에 또 안에 뭐 공간이라든가 전략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네. 거기서 적절한 인물들을 심사해가지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최적의 후보를 내는 그런 시스템에 의한 방식으로 가야지. 아무리 비대위원장이라도 그렇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으면 벌써 뒤집어졌을 겁니다. 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대부분 지역구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니 상식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뭐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계속하지? 라고 할 만큼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다. 우리가 대우각성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앞으로 4년 더 국회의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대항마로 김경률 회계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모욕적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위원장은 계속해서 개딸 민주주의,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청래 의원이다. 김경률이 마포에서 정청래에 붙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은 정청래 의원의 옆 지역구에서 물론 이루어졌지만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분히 이것도 역시 정청래 최고위원을 의식하고 한 거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이른바 특수부 검사로서 뭐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 딸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조국 장관을 수사할 때 뭐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그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잖아요. 네. 근데 정작 본인의 딸과 관련된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압수수색조차 없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뭐 20개월 넘게 사건만 쥐고 있다가 불송치 결정하는 걸로 끝났는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의 뭐 입시 비리에 대한 그 입시에서의 공정성을 막 핏대를 높여서 부르짖던 사람이 정작 본인의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사건을 갖다가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이런 정도의 공정성과 그런 정도의 수사 잣대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탄핵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국에 그런 함량 미달의 검사들이 지금 특수부 검사로 검찰청에 활개를 치는 거 아닌가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뭐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딸 스펙 쌓기 의혹 고발 사건 결국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경찰이 혐의 없음 불송치 결론의 주요 근거가 우리가 해외 기관에 물어봤는데 답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실 이게 그냥 제기된 게 아니라 대필한 작가가 내가 대필했다고 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뭐 안 되면 뭐 그쪽에 적극적으로 뭐를 보내든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공문 하나 보내놓고 무작정 기다렸다는 건 사실 이걸 사건 같은 걸 외국의 공문 같은 걸 보내면 답이 안 오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많죠. 왜냐면 그럼 뭐 다른 나라에서 뭔지도 모르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수사를 할 거면 이게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걸로 조국 전 장관의 수사 예에 비추어 보면 아주 중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안 되면 그쪽에 외국 채널을 통해서 뭐 공식 요청하든지 온갖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갖고만 있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털어줘야 될 순간에 딱 털어주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대필 작가까지 등장해서 내가 대필했다고 했을 정도면 사실은 범죄 성리가 거의 명백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일부 논문들은 실제로 취소됐잖아요. 저작권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객관적인 사실이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답변이 안 왔으니까 이거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증거 자체로 명백하게 허위인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래 봉사활동이라든가 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봉사활동 확인 도장이 미리 찍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거든요. 참 이상하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오히려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른바 홈워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집에서 보는 이제 시험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재택 시험과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특별히 문제 삼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싶다는 해외 교수의 증언 채택을 안 받아줬어요. 근데 또 거꾸로 이렇게 꼭 확인해야 될 것들은 제대로 오겠다는 증인은 맞고 회신을 안 한다고 또 이제 무혐의 처분하고 이 기준의 잣대가 완전히 제멋대로라는 거죠. 워싱턴 대학인가 아들이 조지 다녔던 워싱턴, 예. 조지 워싱턴의 그 교수는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했고 그렇죠. 근데 재판부에서는 뭐 증인 채택을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 6월 8일에 선고하기 전에 일주일 전인가요? 네. 와가지고 네가 말하겠다면 내가 막지는 않겠다. 요 정도로 지금 정리된 거죠? 예, 뭐 그렇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진술서는 받아서 네. 제출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날 어쨌든 사실상 본인이 출석해서 재석, 재정증인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죠.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에서 한 위원장과 아내, 딸이 업무방해, 위계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지난달 28일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됐고요. 경찰은 2020년도에 한 위원장의 딸이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 2만 시간 이상, 솔직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 자료를 제출하고 지자체 단체장의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왜 혐의가 없느냐?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왜냐하면 미래에 그걸 낼 예정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런 얘기였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한 위원장의 딸이 케냐 출신 대필 작가가 쓴 논문을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해서 공정한 평가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논문이 게재되었던 해외 학술지 ABC 리서치 얼랏과 사회과학 분야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 SSRN에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고 업무 담당자가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논문 등록했다는 것만으로 업무 방해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참 그거 말고도 많아요. 예를 들면 한동훈 부부의 대학 동문으로 알려진 3M의 이모 이사가 네.
네. 이제 노트북 노트북 25된 50대인가요? 거 50대가 25대? 예, 25대였던 걸로 기억나요. 하여튼 그것도 가격이 꽤 나갑니다. 그 노트북을 기증을 하면서 그 기증을 주선하는 봉사단체로 네. 한동훈 장관의 딸이 사실상 대표자를 운영하고 있는 그 봉사단체 이름을 그렇죠. 넣고 거기에 사진을 찍고 이걸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 스펙으로 활용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한동훈 장관은 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직이 네. 있었습니다. 근데 3M이 당시 어떤 현안이 있었냐면 3M의 차량용 그 이른바 공기청정기와 관련해가지고 그 가습기 그 공기청정기 필터인가요? 가습기 필터인가? 하여튼 네. 거기 그 필터 안에 이른바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그것들이 거기에 발라져 있어서 그게 이제 나중에 그 건강상 문제가 있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피해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그 조사 대상, 국정조사 대상과 수사 대상으로 삼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어요. 네. 그 논란들이 있는데 결국에 수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3M이. 그 부분에 대한 의혹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제대로 이제 수사 안 됐다는 취지고요. 또 경찰은 애플리케이션 전문 개발자가 만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앱 쉐어리 이것을 사실은 한 위원장의 딸이 만든 것처럼 미국 앱 제작대회 테크노베이션에 출품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도 거기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 그래서 무혐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영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좀 안 맞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대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경찰이 혐의 없음 불성체 쓰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이제 물론 혐의 없음 불통치 했더라도 두 가지 정도 이제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고소인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이 이의를 계속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네. 고소인이 있는 사건은 아닐 것 같아서 네. 여기 피해자를 측정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네. 이게 아니면은 이제 검찰이 직권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검찰이 직권을 할 건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여기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름 없음님께서 이번 정권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이 한동훈 가족 친인척 관련 비리 다음 정권에서 특검으로 탈탈 털어야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천명님께서는요. 단 하루만이라도 즐겁고 행복한 이슈로 노변호사와 하루를 열어볼 수 있다면 이게 저의 욕심인가요? 많이 지쳐있을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 행복지수가 만땅 될 때까지 응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이들의 미래가 있으니 지치지 맙시다. 이런 취지의 글을 또 주셨습니다. 다 같은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서울시당 일정을 끝으로 전국 순례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일 대전하고 대구 방문 시작으로 해서 2주 동안에 아주 그냥 정말 광폭 행보를 보였고요. 한동훈 위원장 정말 대통령 된 것처럼 엄청나게 띄워주고 지금 있거든요, 언론에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띄워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보면 네. 언론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아주 강력하게 희망하는가 봅니다. 그렇군요. 예, 뭐 뭔가 특정하고 차라리 오히려 우리는 뭐 이런 정파적 색을 띠고 있다라는 걸 대놓고 표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야권 분열의 부분은 굉장히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침소봉대하고 네. 여권의 분열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무시 전략이나 은폐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기엔 그게 너무 길잖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리고 연이은 말실수라든가, 그 행동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천 논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이나 검사 시절에 있었던 여러 불공정한 사례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본인의 딸 문제도 물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징계했던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1심 승소 변호사들을 모조리 교체해버렸다든가. 네. 근데 그래서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했는데 그 항소심에서는 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든가. 네. 이런 불공정의 연속들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다운 비판조차 없다. 그건 참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다 모르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조명해주지 않으면 주목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죠. 다 국민들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거에서 결국에는 이 정권은 한 번쯤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좀 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저는 판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그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불러야 되겠죠. 한동훈 위원장이 2주 동안 다니면서 이제 그 얻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늘 아침에 지금 조선일보에서 네. 한동훈 장관을 뭐라고 불러? 팔도 사나이라고 불렀어요. 팔도 사나이요? 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사실 2주 동안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어쨌든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이제 비대위라는 게 비정상적인 조직이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들어올 만한 상황이면 당의 위기라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수습하고 이렇게 총선에 맞춰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2주 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뭐냐면 본인 정치인으로서의 유세 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선 자기가 여기에 연고가 있고 여기에 연고 있고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2주 동안 남아있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정책적인 내용을 전혀 말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네. 거기에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그 언론들도 거기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잘생겼다. 인기가 좋다. 팬카페에 숫자가 많이 늘었다.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개인을 띄워주는 쪽으로 갔는데, 네. 그게, 어떤 의도인지를 이걸 때 떠나서,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대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이걸 당을 수습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2주 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한 것을 팔도 사나이라는 이 한동훈 장의 닉네임을 붙여주는 걸로 끝났다는 점에서 네. 사실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서정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레임덕이고 한동훈 위원장을 대통령 대타로 띄우는 언론. 이게 좀 불안한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김필삼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진짜 한동훈 대통령 설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지경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설사 나중에 유력한 물론 여권의 대선 후보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현재 분위기로서. 근데 대선이 많이 남았거든요. 네,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고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급 주자로 올라서면 결국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을 재촉하는 일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국민의힘 입장에서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네. 현재 지금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할 거면 대선 주자가 될 거면 여기서 자기의 정치적 능력을 보여서 여기서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입장에서는 빨리 다음 대선 주자를 띄워서 해보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네. 만약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라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게 없던 의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현재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솔직히 국회의원도 아니고 네. 검찰 출신의 그냥 임시직 비대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 정수 250명으로 줄여야 된다. 세비 반납하라. 너무 무식해요. 진짜 무식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을 무식하다 그래요?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아니 그동안 하나도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유죄 확정되면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세비 반납하겠다. 그거는 우리 현재의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명백히 위헌이에요. 네. 왜냐면 근로노동의 대가를 사후적인 사유로 박탈하는 거는 입법 재량의 한계를 넘는다는 거에 대해서 퇴직금 관련 사건에서 이미 판시한 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기업은에 대해서는 박탈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끄집어내면서 정작 민주당에서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구속기간 세비 지급 제한. 그러니까 왜냐면 구속기간은 실제로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이른바 지자체장은 이미 문노동 그러고 무임금에 있어요. 문노동 이미 무임금.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네. 국회의원은 여전히 그 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구속돼 있는 대표적인 게 지금 국민의힘의 그 정찬민 의원인가요? 네. 그분이 뇌물 받은 걸로 구속돼 있었는데 세비 다 지급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법 개선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 안 하면서 엉뚱하게 위헌성 있는 법률 들고 나와가지고 쇼잉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최소한 위헌성이 없으면서 이미 발의된 그리고 민주당에 의해서 발의된 그런 법안 부당하게 세비가 지급되는 그런 걸 제한하는 법안부터 빨리 통과시켜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또 의원 정수 줄이자. 네. 그거는 의원 개개인에 대한 권한을 더 키워주는 꼴이거든요. 그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에는 기득권들이에요. 네. 로비가 쉬워지잖아요. 500명의 국회의원
당에서 설득해가지고 뭔가를 네. 만들어내려면 250명을 사실상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죠. 250으로 줄이면 125명만 설득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여전히 그러니까 로비의 대상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기득권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치에 대한 기본은 아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뭔가 정치 혐오를 기반으로 해서 통제하기 쉬운 그 범위 내로 의원수를 알겠습니다. 줄이는 거. 이거는 네. 제일 좋아하는 게 대통령 같은 권력자들과 알겠습니다. 재벌 같은 금권 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한 달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특검법 때문에 그러겠죠? 총선 때까지 안 나올 거다. 이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뭐 예언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제가 봐도 총선 때까지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특검 법안이 도대체가 언제 다시 제의되느냐, 이제 이 시점도 중요하겠지만 괜히 나와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면은 선거에 불리하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전 이 논란 자체가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원래 영부인이 모습을 언제나 얼마만큼 안 보이는지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 이제 노출되지 않는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게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어떤 모습으로 활동을 했는지를 사실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걸 생각을 하면 총선 때까지 얼굴을 정말 안 비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용감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이제까지 행보를 보면 정치적 자기가 뭐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나 네. 아니면 대통령실의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면서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좀 자기가 욱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치적인 그런 계산 때문에 이분이 총선 때까지 안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돌발변수네요. 이러면서 돌발변수가 있었군요. 근데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2월 달에 이제 특검법 제의되면. 특검법 이제 재의결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대해서 또 시끄러워지고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노출이 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본인은 톤다운해서 어떻게든 수사를 피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재의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흥미롭게 봐야 하는 게 그 시점 즈음에 국민의힘의 공천 과닥이 나오면 그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에 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안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 팬클럽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팬클럽이 서로 싸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얘기 알아요? 예, 뭐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표정이 왜 그래? 뭐 건사랑이니 뭐 위두훈이니 하여튼 뭐 이름도 웃긴데 위드훈. 그래서 그 박상수 변호사가 한 비대위원장의 팬카페 예, 그렇죠. 예. 멤버잖아요. 둘이 싸우나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아마 뭐 현 권력과 미래 권력이 다툼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 권력이라냐 무슨 지금 김건희 여사는 사실 권력이라고 하면 안 되는 하긴 뭐 건데. 그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지금 모든 이제 이게 팬클럽 팬덤 정치의 그 온갖 안 좋은 이 부정적 이미지는 다 이재명 대표한테 씌워져 있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팬클럽에 그렇게 휘둘리진 않아요. 그런 스타일로 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하는데 지금 팬클럽에 직접적인 영향을 하고 그것이 계속 무슨 팬클럽이 어떻게 활동한다는 게 뉴스에 나올 정도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이 프레임을 어떻게 씌워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김건희 여사하고 또 비견되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보니 이런 거군요. 근데 저는 뭐 최근 들어 나오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주목받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목받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약간씩 이렇게 축소되는 게 조기 레임덕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네. 그걸 대통령실의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지금 누구에게 물어봐도 답을 안 하더라고요. 답을 못 하고.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하고 싶은 정치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실행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쪽 진영도 그렇고 우리 쪽 진영도 그렇고 어느 쪽 진영에서도 제대로 된 답을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어떤 알려드려요? 상속세 지금 상속세 감소시켰는다고 또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금투세도 지금 네.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법인세 당연히 인하해야 되고 네. 종부세 그러니까- 내려가고 하나의 일관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부자 감세.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는 흐름으로 그게 정책이에요. 보면
흐름으로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네. 주위에 친한 사람들 그냥 민원 해결해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아니 본인의 이게 현안도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본인의 네. 현안도 해결하고 하여튼 주위에 친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면 공개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세금 감면을 통해서 부자 네. 감세를 통해서 뭐를 이루겠다라는 걸 말해 본 적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통령 놀이만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해외 순방 가고 여행 알겠습니다. 가고 주목받 이제 막 이렇게 좀 네. 즐기고 그다음에 민원 좀 해결해 주고. 근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라면 총선 결과가 어떻든 뭐 그다음에 새로운 권력이 뜨는 게 어떻든 네.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시기 시세 조정을 주도했던 주포 김모 씨 외장 하드에서 물론 이건 장외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검찰이 김건희 블록들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또 이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확인한 게 2022년도 10월인가요? 그때 확인한 거가 바로 2억 9천만 원 상당의 물론 이제 어머니 최은수 씨와 함께이지만 같이 합친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22억 9천이죠. 돈을 많이 벌었더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요 얘기도 나왔고 2차 시세 조정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파일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여한 내용들이 막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봅니다만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된 현역 의원들, 지금 공천들에 따르면 7명이 지금 탈락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앞으로 탈락된 사람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결할 때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 안 좋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에 이제 특검법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단속들을 할 것이다. 아예 출석을 못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네. 류의 얘기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공천에 배제된 사람들은 단순히 공천에 배제된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네. 윤석열 대통령 측 인물들이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한 정치적 생명은 거의 끝난 거라고 봐야 될 거라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흔드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탈할 가능성은 저는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또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응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정희님, 뉴스와 더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천명님, 윤 대통령 오늘도 지각 대장답게 아직 댁에서 계실까요? 심층 지지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고요. 또 이름 없음님께서는 또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이 국회의원 숫자 감소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나 관심이 어느 쪽에 있는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필성 조상우 변호사,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고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린다고 합니다. 상담 예약은요. 대표전화 1644-1236, 010-7611-3303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을 연락이 가능하니까 명칭이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21세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또 가입하고 확인하고 이해하고 이게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민주당 인재영입 4호 국정원 1차장입니다. 박선원님, 또 5호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전 상금 부회장, 김종대 전 의원, 이런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진행하는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되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 종횡무진 이 두 종교인들 한번 얘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있다 뵙겠습니다.